금요일 아침입니다. 출근 전 어떤 기업과 CEO에 주목하면 좋을지 김대우 박사님이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남양유업, 넥슨,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월가의 유명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를 또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은 테슬라의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마이클 버리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앙숙 관계로 잘 알려져 있는데 또 한 번 직격탄을 날렸다고요. 예, 요즘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 등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 꼭 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빅쇼트라는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를 보시면 증시 메커니즘, 특히 공매도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사실 주식은 주가가 올라갈 때도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도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면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방식으로 했다가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그 주식을 메꾸는 이게 전형적으로 공매도인데요. 이제 그 마이클 버리라는 이 양반이 실제로 빅쇼트의 주인공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드라마와 현실 세계를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공매도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이 마이클 버리가 최근에 테슬라의 공매도를 추진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공매도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매도 투자했는데 네. 안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경제적 손실을 많이 보고 결국은 공매도 포지션을 다 철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공매도를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이 트위터 글을 올려서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빅쇼트의 이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 주가가 너무 많이 과장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빅쇼트의 이 마이클 버리의 얘기가 맞다, 틀리다. 우리는 이 얘기를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러면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의 공매도를 추진하고 있느냐, 여기를 노리고 있느냐 하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우선 뭐 첫 번째는 기술주 중에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 현재 그 수익 구조가 좀 열악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해서 초기 기술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타격이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다 아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IRA 법을 통해서 전기차에 빠른 또 전기차의 보조금을 대당 1,000만 원 이상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완성차 회사들이 그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급격하게 전기차로 바뀌어서 지금 조만간 미국 판매되는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그 미국 시장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저희들이 말씀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그동안 테슬라만 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가 깨질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테슬라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이 자율차 부분인데 선전한 것만큼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갔다. 네. 뭐 이런 요인들을 지적을 하면서 마이클 버리가 지금 공매도를 조준하고 있는데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주목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라인을 증설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하루 생산량을 2,200대 수준으로 늘릴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기업들은 중국에서 다 빠져나오고 있는데 네. 테슬라는 오히려 상하이 공장을 대규모 증설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도 상하이 공장이 한때 멈춰 있었지만은 무려 9개월 동안의 증설 작업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11월 달 말까지는 시험 작업을 끝내고 12월 달부터 본격적인 생산 확대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의 판매 순위가 BYD가 테슬라를 꺾어버렸죠. 네. 이제 그런 대목을 비아드의 빼앗긴 전기차 출고량, 판매량 1위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은 갖추게 됐는데요.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의 파고 속에 과연 이 중국에서의 생산 시설을 늘린 것이 적어도 중국에서 생산한 것은 단 한 대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단 말이죠. 네. 수출해봤자 보조금을 못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배터리 같은 부분에서도 중국에서의 배터리와 미국 시장에서의 배터리 상호 보완 관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는 테슬라 외에도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스타링크라는 위성 통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는 이란에서 위성 통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국 당국의 허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테슬라의 꿈은 사실은 전기차가 아닙니다. 맞아요. 위성을 해서 뭐 본인 말로는 화성을 간다는 건데 네. 화성은 그냥 시험 삼아 가는 것이고 화성 간다는 것을 빌미로 우주에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건데 그게 바로 스타링크. 이 비상장 회사인데 길이 있다면 이 스타링크 주식을 좀 사는 건 좀 추천을 드려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란이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인권 탄압지대 미국과의 관계도 안 좋고 이런데 거기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히잡을 안 썼다 해서 처벌을 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데 언론이 완전히 통제됐거든요. 지금 이란은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됩니다. 바로 이 대목을 정면으로 치고 테슬라가 스타링크를 공짜로 제공해 주겠다. 네. 이란 시위대가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해서 시위를 좀 본격적으로 하라. 이런데 미국 정부도 여기서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이게 성사가 되든 아니든 머스크로서는 스타링크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대적인 홍보가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뭐 그런 면에서 테슬라는 한쪽에서는 지금 머스크는 신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 남양유업으로 좀 넘어가서요.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싸고 홍원식 회장 일가와 한엔컴퍼니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한엔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는데 박사님, 남양유업은요.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이게 발단이 돼서 회사를 매각한다고 했다가 이걸 다시 되돌리려고 했다가 지금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 오나 홍은식 회장의 오락가락 행보가 네. 결국은 자신도 망치고 회사의 운명도 오리무중으로 만드는 최악의 지금 사태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상황에서 돈 좀을 더 벌어보겠다고 노력한 것은 참 그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죠. 코로나 치료를 해보겠다는 불가리스를 먹으면 코로나가 치료된다. 만약에 그게 성공했다면 전 세계 역사를 한번 남양이 바꿨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꿨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의학적 실험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 이래서 사기 광고 혐의를 받고 징계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니까 급격하게 팔기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팔 때도 별로 없었는데 현재 어떤 이런 매물이 나오면 빨리 살 수 있는 건 사모펀드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엔코라는 회사, 그 한엔코 오너가 뭐 조선일보 방우영 회장의 사위죠. 그분이 이제 사겠다고 해서 협상을 해서 다 끝났어요. 네. 팔겠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안 판다. 근데 공교롭게도 팔겠다고 시점에서는 불가리스 쇼크가 굉장히 컸는데 이제 그게 좀 쇼크가 좀 지나가니까 안 팔겠다 이래서 불가리스 사태를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 아니었는가 네. 이런 오해를 이제 받게 충분했는데 물론 홍원식 회장의 주장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김현장에 맡겼는데 김현장이 쌍방 대리를 했다는 겁니다. 원래 민법 민사소송에서 쌍방 대리는 무효예요. 네. 그러니까 쌍방 대리라는 게 원고와 피고 이것을 같은 법무법인이나 같은 변호사가 한다면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짜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현장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그동안에 법원의 판례나 관행이 쌍방 대리라 하더라도 그걸 알고 본인이 쌍방 대리 좋아라고 했다면 그것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현장의 주장은 또 한행코의 주장은
홍원식 회장이 그거 알고 도장 찍었지 않았느냐? 홍원식 회장은 난 몰랐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는 알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남양유업은 계약, 사적 자치, 계약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민법 계약은 계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팔아라라고 하니까 돈도 잃고 명예도 잃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홍 회장 측에서 백미당을 분사 요청을 했는데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이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목도 굉장히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건데요. 네. 사실 저는 백미당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집사람하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저기도 한번 들어가 보자. 네. 저것도 안 먹어보면 참 팔불출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바로 그 대목에 남양유업은 넘겨주더라도 백미당은 안 넘긴다라는 그런 가족들 간의 약속이 있었고 그 백미당의 또 부인이 상당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구두로 안 넘겨주기로 했다라는 것이 그 황 회장의 지금 이 홍 회장의 주장입니다. 네. 사실 백미당은 아내인 이웅경 고문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안 넘겨주는 게 너무나 이상적으로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한행코 주장에 따르면 그것은 뭐 계약서에 전혀 없는 내용이다. 홍 회장은 백미당은 빼고 넘기기로 했다. 네. 그 백미당의 경영권을 우리 아내가 이웅경 씨가 계속 한다라고 약속했는데 네. 그것을 한행코가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쟁점은 남양유업을 사모펀드가 넘기더라도 당분간은 홍 씨 가문에게 경영은 좀 맡기고 경영은 홍 씨에 맡겨라. 당분간요. 네. 그렇게 한다고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서류상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 서류상에 없으면 그것은 계약으로 입증을 하기가 어렵죠. 정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네. 그런 대목에서 일단 1심에서는 홍원식 회장이 완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완패했군요. 알겠습니다. 넥슨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넥슨의 창업자 고 김정주 NXC 이사의 딸이 2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2004년생 둘째 딸이 지분 상속으로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가 됐다고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상속세를 제외하게 되면 두 딸이 받는 순자산이 각각 1조 4천억 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것은 포브스의 보도인데요.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연소 20살이 채 안 되는 미성년자 재벌이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세계 1등입니다. 자, 둘째 딸이 정윤 씨고 첫째 딸 이름이 정민 씨인데 정민 씨도 물론 똑같이 물려받았는데 나이가 20살을 조금 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째 딸이 나이 때문에 최연소 기록을 경신을 하게 됐는데 이 대목에서 저는 한 가지 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김정주 회장 공도 많고 과도 많습니다. 공이라고 그러면 게임 산업 발전시키고 참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 많이 냈죠. 그런데 과라고 그러면 진경준 네이트, 뭐 뇌물 사건, 각종 사건에 맞습니다. 연루돼서 참 좀 지저분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그 여러 사건을 저지르면서 내 회사는 절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나기 때문에 네. 포브스의 보도를 보고 돌아가신 분이지만 보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정주 회장이 약속을 안 지키고 딸에게 집중적으로 재산을 몰아준 것입니다. 아내가 받은 상속분은 거의 얼마 안 되고 네. 딸이 집중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재벌들의 약속은 뭐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자 김정주 회장은 가계도를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정말 금수저 집안입니다. 금수저 집안이군요. 아버지가 김교창 씨 법조인 중에서도 아주 돈 많고 아주 똑똑한 법조인. 형은 명지대 교수, 어머니 이연자 씨는 한산이시라고 모근 이색 선생의 후손인데요. 거기에 아주 명문가죠. 큰 이모 이순자 씨의 남편 그러니까 김정주 회장의 이모부가 김재익 버마 아웅산에 가서 죽었던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참모 김재익 경제수석이었습니다. 네. 너가 경제 대통령이야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이모부는 한성주 외무부 장관도 하고 주미대사도 하고 또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도 했어요. 우리나라 외교통에서 뭐 아주 1인자였습니다. 그 양반이 둘째 이모부.
또 외삼촌들은 서울대 교수,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외부 투자 하나도 받지 않고 아버지 돈으로 창업을 해서 나름대로 잘했어요. 이 넥슨의 그 게임, 유명한 바람의 나라. 네, 맞아요. 정말 바람의 나라처럼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졌어요. 네. 나이 54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하와이에서 어떤 맞습니다. 세상을 마감했는데요. 네. 또 이 양반이 그 만든 그 게임 중에 어둠의 전설. 이 양반의 행적 중에서는 어둠의 전설적인 측면도 많아요. 자기가 만든 게임의 이름처럼 인생을 정말 격동으로 살다 가신 분인데 이제는 결국 저 회사는 부인 유정현 씨가 최대 재벌이 됐습니다.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됐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계열기업군의 총수 자리에 올랐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넥슨은 그러니까 유정현 회사로 불립니다. 그렇군요. 자, 왼쪽에 저분이 넥슨의 신임 총수님인데 저분 알려진 게 별로 없는데 살아 있을 때 김정주 회장이 스키장에서 만났다. 대학 1학년 때 스키장. 그 당시에 대학 1학년 때 스키장에 갈 수 있으면 저쪽 부인 가게나 남편 가게나 다 있는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상속을 하면서요. 딸에게 집중적으로 상속하는 바람에 장녀, 차녀가 일약 31%씩 이렇게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제 김정주 회장은 상속을 완료했고요. 아무튼 유정현 회장이 앞에 경영 일선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온하기 때문에 그 남편의 좋은 측면, 특히 그 아이디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던 그것을 잘 승계해서 제2의 어떤 번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으로 넘어가서요.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이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나 인수하겠다고 나선 곳은 없는데요. 네. 산업은행 신임 회장님인 강석훈 전 의원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의 가장 큰 일이 지금 대우조선해양 파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거든요. 맞아요. 현재 그 정권시장에서는 한화그룹, 삼성중공업, 동국제강, 국내에서는 이 세 회사 정도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한화그룹은 원래 대우조선해양을 사기로 했다가 막판에 계약을 깬 적이 있습니다. 네. 10여 년 전이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같은 조선 3사 중에 현대중공업보다도 조금 작은 2위와 3위가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함께 힘을 모아서 타도 현대중공업을 외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고요. 또 일부 철강 회사들은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가는 그 철강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시너지가 날 것이다. 그런데 이 반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선 반대는 현재 그 한화가 살려면 이것을 쪼개기를 해서 특히 그 한화가 원하는 것은 잠수함이나 또는 공격형 배 이런 건데 좀 방산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의 그 사업 분야를 좀 쪼개야 되는데 방산과 일반 배로 쪼개야 되는데 지금 도크가 같은 데 쓰고 있고 네. 또 그다음에 또 이 부산이나 거제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쪼개게 되면 실직자가 날 수가 있다. 이래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누적 적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2021년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최근에 수주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우자 하고 있는데 저것을 성공해야 산업은행이 좀 족쇄에서 풀려납니다. 산업은행이 국가 세금으로 어려운 기업들 구조조정하는데 이런데 대우조선해양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아시아나하고 또 그 대한항공 인수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아직 결론이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형해화돼서 아무 일도 하고 못하는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이 강석훈 회장에 떨어진 가장 큰 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